XSFM입니다. I, D, W, K. 그 아실의 유승균 PD입니다. 마음 건강이 몸의 상태에 영향을 끼칩니다. 최근 예상치 못한 질환을 겪는 분들은 내란성을 의심하시고 몸을 돌보시되 마음도 살뜰히 챙기시길 바랍니다. 몸과 마음이 피폐한 시사 아저씨와 함께하는 25년 3월 세 번째 목요일에 그것은 알기 싫답니다. 양산형 시사논평 시사아저씨 문답. 이쯤 되면 저희 회사 역량치고는 거의 생방송 그것은 알기 싫답니다. 그럼요. 당일 녹음 당일 업데이트 시사아저씨 문답입니다. 네. 할 말도 없는 이번 주 정치평론 업계에서 똑같은 분량의 말을 하고 다니느라 노고가 많습니다. 시사아저씨가 오셨어요. 안녕하십니까. 네. 예. 이번 주에 다 똑같은 얘기하죠. 나가는 프로마다. 그런가? 모르겠어요. 이제는 잘 모르겠어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겠어요, 이제. 어느 순간부터 그렇게 되지 않아요? 저도 그런 생각 진짜 많이 해요. 한지 한 5년 된 것 같아요. 네. 골프 선수나 야구 선수들 입스라 그래가지고. 네. 대체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는데 잘 맞지 않는 그런 걸 부르는 용어가 있어요. 예. 알고 보면 모든 직업에 다 그런 게 있다라고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예. 글을 쓰고 말을 하고 이럴 때 내가 무슨 말을 하는 건지 모르겠고 내가 알고 말하는 건지 모르겠고 그리고 말하고 나면 다 잘못 말한 것 같고 이런 생각이 드는 때가 요즘이에요. 그런 생각인 건 아니에요? 그건 항상 그렇죠. 그런 거야, 그니까. 네. 근데 어떻게 우리는 이렇게 일반인들보다 많은 말을 해서 밥을 벌어먹고 살지?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당위 말고. 입술을 고칠 수 있는 7가지 방법. 1번, 입술에 입자도 꺼내지 않는다. 2번, 머리를 계속 고정시키지 않는다? 그럼 전 대통령은 입술은 없나 봐요. 피청구인? 네, 피청구인 씨. 입술 하나도 없다. 네. 도리도리. 세 번째, 큰 변화를 시도해본다. 네. 이것도 했죠. 그렇죠. 네. 큰 변화를 시도했어요. 네. 4번, 볼은 잊어버린다. 표는 잊어버린다. 그렇죠. 기타 등등이 있네요. 남의 타는 속도 모르고라고 말하기에는 헌법재판관들이 뭐가 남이에요. 당사자지. 그 사람들도 대한민국 시민이고 민주공화정 체제에 우리하고 똑같은 주인들인데 다시 말해 지들도 당사자들인데 뭐 하는 짓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네, 딱 이렇게 한 문장으로 이번 주의 시사업계의 이야기를 정리하고요. 어제 오늘 나왔던 단독기사들 중에 가장 눈에 띄는 건 이거였습니다. 군이 바디백을 샀습니다. 3,000개가 됐다. 이게 시사 용어로서 익숙하지 않아서 21세기에 문명국가에서 이 단어를 듣거나 이 물건을 볼 때는 프로레슬링밖에 없어요. 프로레슬링에 바디백이 나오나요? 저는 그냥 의학 드라마나 이런 걸 생각하고 있었는데. ER이나 네. 이런 데서 그게 더 많구나. 죄송합니다. 저는 보는 게 보는 거라. 네, 기믹 매치라고 하죠. 네. 진 사람은 거기 집어넣기 이런. 그런 걸 해요? 네. 무서운 스포츠네. 왜냐하면 소풍치곤 싸거든요. 그냥 비닐이랑 지퍼잖아요. 그럼요. 예. 군이 바디백을 샀고 그 단어가 익숙치 않던 언론인들은 군대에서 쓰는 영연 가방, 영연백이라는 단어로 치환했습니다. 영연이라는 말도 익숙하지 않죠. 저는 우연치 않게 제가 육군훈련소에서 같은 내무실에서 옆자리에 있었던 친구가 영현 등록병을 지원해서 붙은 사람이었어요. 그게 따로 있군요, 직무가. 네, 시험 봐서 들어갑니다. 어려운 시험을 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대전이나 서울의 현충원에서 일을 하면서 네. 이제 전공 사상자분들을 모시는 일을 하는 거죠. 네. 그때 영현이란 단어를 처음 듣고 지금 한 20년간 잊고 있었거든요. 바디백. 바디백은 언제 사는 거? 계획된 죽음이 아닙니다. 갑자기 있는 죽음이죠.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갑자기 돌아가셔야 되고 네. 그리고 갑자기 한꺼번에 많은 분이 돌아가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는 이상은 보통은 장례를 치르죠.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그대로입니다. 아니 군에서 누가 돌아가셔도요. 뭐 병으로 돌아가시거나 아니면은 뭐 일상생활을 하다가 뭐 교통사고 뭐 이런 걸로 뭐 군인들도 다 평시니까 마찬가지일 거 아니에요. 네. 그분들을 누가 바디백에 넣어요. 그냥 병원 가서 치료를 받다가 잘 안 되면 네. 돌아가시면은 장례를 치르죠. 바디백을 왜 사요, 군이? 아주 특별한 상황뿐입니다. 갑자기 사람들이 우연히 죽을 거고 그 숫자가 많을 거라는 걸 예측할 수 있을 때뿐입니다. 즉 전쟁. 네. 아니면 계획된 학살밖에 없죠. 그걸 주문한 부대는 노상원의 수첩 속에 있던 수거 메모의 지역명, 그 지역에 위치한 특공부대였습니다. 자매 프로 그것이 알고 싶다는요. 원한에 얽힌 살인사건을 자주 다룹니다. 그렇죠. 서로 인식하지 않는 자매죠. 네. 보통 희생자가 1명입니다. 1시간 프로에. 주문한 영연백이 3,000개가 넘습니다. 계엄이 성공했으면 계산해봤거든요. 그것이 알고 싶다 최소 57년어치 방송분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런 사실이 드러나도 내란 세력을 지지하는 어르신들에 대해서 취재를 하고 싶다. 이제는 극우 세력이 프린트해가지고 나눠주는 들고 다니는 종이 있잖아요. 네. 빨갱이는 죽여도 돼. 이걸 믿고 계신 어르신들이 있다. 언론은 원래 하던 대로 이분들이 게임을 너무 많이 한 건 아닌지, 게임을 한다면 FPS나 MMORPG에 심취하진 않았는지, 하루에 NPC를 몇 마리나 학살하는지 취재해서 보도하십시오. 그 이상의 결과물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이 사람들한테 지금. 이번 주에는 대단한 뉴스가 없습니다. 이런 살벌한 뉴스를 제외하면은요. 다른 방송에서는 뭐 얘기해요? 많은 걸 얘기하죠. 진짜요? 이번 주에 할 얘기가 뭐 있어? 연금개요? 뭐 있는 대로 다 얘기하는 거죠. 지금 뭐 모든 것을. 모든 썰들을 다 끌어와서요. 모든 얘기를 하는 거죠. 네. 영현 가방? 뭐 그런 얘기도 하고 뭐 또 무슨 뭐 아파치 헬기 얘기도 하고 드론 얘기도 하고 민감 국가 얘기도 하고 평양에 일부러 간 비행기 드론 네, 뭐 그런 얘기도 하고 그 민감 국가 얘기 이거 뭐 트럼프 얘기 이런 것도 하고 뭐 모든 얘기를 하는 거죠. 뭐 모든 세상 모든 일이 시사인데 뭐 평론가가 뭐 모든 얘기 뭐 할 얘기가 없어서 못 하겠습니까? 네, 할 얘기가 뭐 끝도 없죠. 지난주에 제 시사시도로 다음 주에 보자라고 네. 했을 때는 88% 이상의 확신이 있었던 거죠. 우린 탄핵 선고를 얘기할 거다. 축하를 할 것이다. 잘하면 뭐 생방을 해야 될 수도 있다. 먹방을 할 것이다. 먹방을 뭐 네, 음성으로 못할 거 뭐 있어요? 뭐 다른 방송은 지금 뭐 ASMR 탄핵 선고 안 됐다고 그 머리도 민다는데. 아 그래요? 머리를 밀어요? 예, 머리를 민다는 데도 있고 가발을 쓴다는 데도 있고 그런 소식을 들었는데 못할 거 뭐 있습니까? 피곤하다. 할 수는 있는데 다만 지난주에는 무슨 짓을 해도 좋으니까 탄핵 선고가 날 것 같으니까 시사할 씨를 다음 주에 보자라고 말했고 했었죠. 예, 이번 주에는 그냥 시사할 씨가 사는 얘기나 들으려고 모셨습니다. 그렇게 돼버렸어요. 왜? 아까 한 주제 생각해봐요. 일상 토크. 네. 미국 에너지부의 민감국가 지정하고 탄핵 선고가 늦게 나는 거하고 방송의 입장에서 똑같은 주제예요. 짐작 말고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예. 짐작으로 시간을 때우는 건 말 그대로 ASMR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로해주는 시간이고 끝이거든요. 그런 게 필요한 때도 있죠. 그죠. 예, 그러려고 우리가 요즘 팟캐스트 시대를 하는 거기도 하고. 그냥 귀에 뭔가 들리기만 하면 되는 상황들. 네. 헬기와 드론이 평양 상공을 최대한 낮게 날아다녔고 실질적인 위협을 북한에다 가했다는 이야기는 알았던 것을 확인해 주었어요. 네. 분석이 필요한 내용이 이번 주에 별로 없어요. 네. 시사할 씨 뭐 분석하고 싶은 거 있어요? 뭐 하자면 또 다 하기는 하죠 뭔가를. 네. 준비된 시사 아저씨. 그것이 뭐, 바로 시사 아저씨. 뭐 하자면 하지만 뭐. 네. 네. 저렇게 저런 투로 얘기하면 이제 하자는 건가 말자는 건가 제가 이제 헷갈리기 시작하죠. 이제 뭐 아까 의지는 내 얘기했잖아. 어떻게 지내는지 들으려고 불렀다고. 어떻게 지내는가는 뭐 아침에 일어나서 신문 보고 신문 보다가 야 이런 것도 있네 이렇게 보고. 어쌔신 크리드가 새로 나오는데 할 거예요? 새 문명이랑. 아니 이제 요즘은 잠시 지금 게임은 이제 중단하고 있다. 왜요? 몸이 안 좋아서지? 아니죠. 네. 네. 다른 일에 집중해야 된다 지금은. 다른 일? 네, 여러 가지 다른 일들에 집중을 해야 한다. 네. 새로운 일을 하는 게 있어요? 아니 새로운 일이 아니고 이제 하던 일? 그렇죠. 하던 일들에 집중을 지금은 해야 한다. 네.
왜요? 예전보다 일도 줄었는데. 예? 아파. 뭘 집중한다는 거야? 예, 뭘 빨리 좀, 네. 예, 뭘 좀 쓰기도 하고, 뭐 그런 일들을 빨리 일단락을 져야죠, 뭔가를. 네. 책 써요? 그런 것도 하고, 뭐 그런 이런저런 일들을 해야죠. 좀. 책 왜 이렇게 쉬지 않고 써요? 누가 써달라 그래요? 아니 그래도 사람이 뭘 해야죠. 아무것도 안 하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무슨 소리야?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고 하기에는 이 업계에 있는 사람들이 보기에도 김민아는 충분히 바쁜 사람인데. 바쁘지는 않죠. 네, 바쁘지는 않기 때문에 하는 거죠. 저는 그게 되게 이상한 거예요. 그 비정규로 이런저런 콘텐츠를 만드는 일로 살아가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실 텐데 김민아 정도만 돼도 어느 업계에 갔다 해도 가장 바쁜 축이에요. 돌아다니는 곳이 하루에 몇 군데이며. 아니요, 얼마 거길 가기 위해서 안 되고. 준비해야 할 건 많고. 예. 다른 사람들은 더 뭐 엄청난 그래요. 뭐 하루 5군데 돌아다니는 사람들. 상암에 사시는. 예. 엄청난 상주하시는. 스케줄을 소화하는 사람들도 있으니까 뭐 저 같은 사람은 뭐 아주 한가한 사람입니다. 그분들에 비하면. 그렇죠. 한가한 사람이죠. 그래도 남는 시간에 이제 책도 쓰고 한다. 그렇게 해야죠. 다음 책은 무슨 내용이에요? 윤석열 욕하는 내용이죠. 그거 팔려요? 그건 제가 모르죠. 나 알 바 아니죠. 걱정 좀 해. 그 사람이 책을 쓸 땐 진취적이어야지. 뭘 할 때도 선인세 받고 끝이지. 뭐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지. 만 권을 팔지 어떻게 알아? 아니 뭐 만 권을 파는 뭐 그런 뭐 시대도 아니고 그런 내용은 아니고. 한동훈 5만 권 팔았대. 그건 동훈이 형님이니까. 그래서 그런 거야. 그 여당 대표도 하고 그다음에 대선을 나간다 만다 뭐 이러시는 분이고 그리고 뭐 모자도 잘 쓰고 있고 이제 이런 분이니까 이제 그 정도 파는 거죠. 윤석열을 뭘로 어떻게 욕하죠? 시중에 윤석열 욕은 정말 많은데 창의적인 욕이 필요한데. 이제 뭐 왜 이런 일을 하였는가. 그리고 왜 이런 일을 한 거는 대통령이기 때문에 할 수 있었던 일이잖아요. 할 수 있었던 것만 알고. 예, 윤석열은 어떻게 대통령이 됐는가. 예, 그리고 사람들은 왜 이렇게 윤석열을 좋아하는가. 지금도 어떻게 이렇게 좋아하는가. 예, 뭐 이런 얘기죠, 뭐. 예. 윤석열 토파보기 같은 느낌인가요? 우리 왜 이렇게 사느냐, 뭐 이런 거죠. 네, 왜 이러고 사느냐. 갑자기 주제가 되게 커졌는데요. 네. 왜 이렇게 살고 있느냐. 네. 그래요? 그냥 이제 정치권의 파워게임에 대한 분석만이 아닌 거예요. 예를 들면 제가 이제 그 윤석열 당선 이후에 가장 여러 번 읽었던 게 이제 이 분야 취재의 마스터 중에 한 분인 한겨레 이춘재 기자의 검찰국가의 탄생 있었잖아요. 거기서 보면 이제 주로 뭐 물론 그게 고가운 분들도 계시겠지만 검찰이 못된 건 상수고 민주정권이 무슨 실기를 했는가를 가장 자세히 해부한 책이거든요. 네, 그런 내용이에요. 실기 뭐 이런 거는 아니고 윤석열이 뭔 생각을 했느냐. 뭐. 조국 교수가 이제 대선 후보가 되고 대선 주자가 되고 정치인으로 발돋움한 다음에 어찌 보면 언론에 가장 많이 한 말 있잖아요. 아니 속았다는 이유로 욕먹는 건 좋은데 왜 속인 사람 탓은 그렇게 많이 안 하는 것 같냐 라면서 억울해하잖아요. 그 얘기는 무슨 뜻이냐면은 문재인 대통령과 조국 민정수석이 윤석열을 등용하기로 하면서 윤석열에게 어떻게 속았는가, 윤석열이라는 캐릭터에 어쩌다가 빠졌는가 혹은 의심하지 않았는가에 대해서 언론인들은 많은 회의를 가지고 있다. 그때 윤석열에게 문재인 정권 안에 있던 청와대 안에 있던 사람들이 속지 않았다면 이런 참사는 없지 않겠느냐 라는 사후 약방문을 이야기하는 언론인들은 많아요. 사실 저는 그런 거에는 그렇게 큰 관심이 없거든요. 그래? 그 얘기 아니야? 그런 거에는 큰 관심이 없고. 네. 그 당시에 문재인 청와대가 왜 뭐 윤석열을 뭐 그런 거는 사실 그런가 보다 하는 거고 이게 자유민주주의를 열심히 얘기했지 않습니까? 네. 윤석열이. 근데 이제 그게 실체가 뭐였으며 그게 선거에 먹혔잖아요, 결국은. 공정과 상식. 네. 그런 게 먹힌 이유는 뭐고 그게 뭐 문재인 정권이 뭐 어떻게 했든 간에 어떻게 했든 간에 그런 게 선거에서 먹혔기 때문에 어쨌든 선택이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선택을 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정치는 뭐냐. 그런 정치의 흐름은 뭐였냐. 그러니까 언뜻 여기서도 다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런 정치는 뭐였고 윤석열은 왜 자유민주주의를 그렇게 떠든 거냐. 실제로 윤석열은 자유민주주의자였던 거냐. 아니잖아요. 지금 자유민주주의자가 계엄령 선포합니까? 그랬던 적이 없었다는 사실이죠.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렇죠. 실제로 그랬던 적도 없었다.
그러면 왜 자유민주주의자는 왜 얘기한 거냐. 뭐 이런 얘기인 거고. 그리고 실제로 집권에서 뭐 자유민주주의 열심히 얘기했지만 얘기했던 자유민주주의라는 거는 뭐였느냐. 이런 거고. 그러면 윤석열을 당선시킨 그 기운, 예? 그거를 지지한 그 흐름, 윤석열이 외치는 자유민주주의를 신뢰하고 그것을 민주당에 대한 반대로 연결시킨 그 대중적 흐름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건 어떻게 형성되고 어디서 왔느냐. 그런 거. 그리고 그런 게 지금까지 이어져서 사실 광장의 극우로 남아있는 건데 그 같은 논리로 남아있는 거거든요. 정도를 달리하는 것이지만. 그렇다면 여론조사의 평균을 읽고 보면 한 절반 정도로 남았군요. 그 당시에 모였던 에너지가. 그러니까 이런 형태든 다른 형태든 이제 양상은 다를 수 있지만은 그 골조는 똑같은 골조를 공유하고 있는 건데 그래서 그런 것은 어떻게 형성됐느냐. 그리고 이제 언론에서 이제 소위 말하는 20대 남성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특히 그 젊은 남성은 특히 거기서 어떻게 그룹에 끼게 됐느냐. 뭐 이런 거를 이제 스케치를 해보는 거죠. 세계적 극우와의 흐름과 비교도 합니까? 20대 남성의? 직접적으로는 아닌데 네. 그게 어떤 연관성을 갖고 있느냐 정도는 한번 뭐 생각은 해보는 거죠. 네. 그런 내용도 있군요. 근데 아주 이제 디테일하게 이제 그거를 뭐 이렇게 논증하거나 그러진 않아요. 좋게 말해주려고 그러면 있습니다 하면 돼요. 또. 네? 아니 그냥 홍보 시간이야. 아니 그냥 대충 얼개만 살짝 그려봅니다. 공유하는 바가 있을 것이다. 책이 한 권인데. 예, 한 권이죠 그게. 예. 그러니까 다 그냥 대충 스케치를 하는 거죠. 대충 스케치. 한 네. 지난 3년에 대한 총체적인 평가 같은 진단 같은 느낌. 그러니까 이게 네. 뭐 사실 기간을 얘기하면은 네. 3년만 들어가진 않죠. 그러니까 문재인 정권 때 일어난 일도 다루는데 주로 무슨 문재인 정권의 무슨 핵심부에서 일어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윤석열한테 일어난 일과 윤석열을 지지하는 사람들한테 일어난 일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죠. 네. 네. 생각보다 이쪽 업계에서 파기 힘든 문제인 게 윤석열을 지지하는 사람들 사이의 아젠다 알고 보면 그다지 양지에 나오지 않았어요. 매력 있는 분석 대상이었던 적이 없어요. 게다가 취임하고 난 이후부터 취임 시의 지지율을 가져본 적이 아예 없는 대통령이고 취임 시의 지지율보다 늘 60% 선을 하회하던 대통령이라서 그 정도 지지층이 무엇을 원하는지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분석하는 언론인이 몇이나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제 그거를 이제 쓰려고 하는데 근데 이게 내용이 그대로 갈지는 아직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아 그래? 다 쓴 것도 아니요? 다 쓰진 않았죠. 네. 제 생각에는 이제 한 70%쯤 썼을까? 아 이제? 정말요? 뭐 근데 이제 사람들이 네. 윤석열 얘기를 듣고 싶어하지 않을 것 같다 이 생각도 그렇죠. 들고 이제 와서 만약에 이제 이게 나오는 시점이면은 탄핵 인용되고 막 이랬을 건데 그런 이유일 건데 왜냐면 뭐 후반 작업도 있고 막 이럴 테니까 그 시점이면은 뭐 다 끝났는데 윤석열이 왜 그랬는지 알아서 뭐 하냐 뭐 이런 분위기도 있을 것 같고 그렇죠. 언론은 빠르니까 회전이. 네. 그래서 그런 얘기보다는 뭐 극우 얘기나 이런 거를 더 뭐 이렇게 해가지고 바꾸는 게 좋지 않아? 뭐 이렇게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앞으로의 불씨. 네, 그래서 그건 이제 유동적일 것 같아요. 내용이 이제 뭐 이렇게 변할 수도 있고 저렇게 변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좋은 생각이에요. 아무 생각도 없이 오늘 1시간은 그냥 프리스타일이거든요. 사이퍼. 예, 무슨 이야기를 하면 될지 드디어 나왔어요. 네, 광고를 듣고 시작해 보겠습니다. 시사 아저씨. 그런 거예요 지금? 신간이 언젠간 나옵니다. 여러분은 안 사셔도 됩니다. 시사 아저씨는 선인세 이상을 원하지 않아요. 아니에요. 왜 그럽니까? 원합니다 뭔가는. 그것은 알기 싫다는 만두게임즈와 함께하는 액세스몰 보드게임 섹션, 우리 땅의 깊은 맛 콕집어 콕김치, 유능한 청소 제주꾼 반려세제 깨끗한 생각, 해결의 실마리 데일리라이트 맥주 효모 비오틴에서 도와주고 있습니다. 콕 집어 콕. 깔끔한 맛의 경기도 김치를 만들기 어려울 땐 콕 집어 콕. 오차 없이 지켜지는 절임 과정, 양념 배합, 저온 발효, 숙성. 정부가 보증한 전통 식품 인증 업체예요. 그러니까 김치가 생각날 땐 콕 집어 콕.
아우 세상에나 누가 보면 여기가 참기름 공장인 줄 알겠네. 이야 기름기 좀 봐. 프라이 할 때도 튀어. 나물만 볶아도 튀어. 아예 요리를 하지 말고 살아야 되는데 난 또 왜 그리 손맛은 좋아가지고 삼겹살이라도 한번 먹었다는 후드에 쌓이는 기름 두 개가 맨날 청소해도 번득. 내가 부지런한 걸로 어디 안 깔끔하게 청소되는 기분도 안 들고. 이거 대체 어째야 돼? 다른 생각하지 마세요. 오직 깨끗한 생각. 기름 뗀 반려세제 클리친. 자,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데일리라이트 맥주 효모 드셔보셨다고요? 네, 비슷한 다른 회사 제품도 먹어봤는데요. 분말이라 역하고 먹기가 많이 불편했거든요. 근데 데일리라이트 맥주 효모는 알약이라 먹기도 편하고요. 냄새가 없어 그런지 애들도 잘 먹더라고요. 이거 먹고 나서 우리 남편은 글쎄 이마선을 따라서 참... 야야야! 끊어! 야! 끊어! 통화 연결이 고르지 못하네요. 들을 말씀은 아직 많이 남아있는데 아쉽습니다. 말할 수 없는 고민 직접 확인해보세요. 데일리라이트 맥주 효모. 주문 토마토 베이컨 꼬치요. 주문 새우 치즈말이 추가요. 주문 오늘따라 더 바쁘지만 내가 제일 빠르지. 맛있게 드세요. 아이들과도 즐길 수 있는 직관적인 순발력 게임, 화제의 베스트셀러 꼬치의 달인을 만나보세요. 필요한 건 오직 테이블, 친구, 그리고 만두게임즈. 보드게임이 신작이 나온다는 건 해외의 경제는 우리나라와 다르게 멀쩡하게 잘 돌아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죠. 그쪽에서는 저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요인을 갖고 있지 않다는 뜻이죠. 제가 되게 여러 번 얘기하잖아요. 옛날에도 큰 집회 나가보면은 저 바깥쪽에는 소리도 안 들리고 화면도 안 보이고 하니까 사람들이 장기 두고 놀고 있습니다. 요새 실제로 보드게임을 한다는 제보를 저 본 것 같습니다. 좋은 일입니다. 네. 머리를 잠시라도 다른 곳에 쓸 필요가 있는 25년 봄입니다. 시간이 빨리 갈 필요가 있어요, 지금. 네. 만두게임즈 새 게임이 입고되었으니 이걸로 한번 거리에서 시간을 잘 보내보시는 건 어떨까요? 그렇습니다. 거리가 아니라 댁에서라도요. 네. 다양한 상품을 구비해달라는 요청에 만두게임즈의 새 게임들이 이것저것 입고가 되었는데요. 첫 번째로 예티 스낵. 이거 처음 소개드립니다. 네. 2명에서 4명까지 할 수 있는 경쟁 덱스터리티 게임인데요. 덱스터리티 게임이란 민첩성 게임이라고 합니다. 네, 우노, 원카드 이런 너무 간단하게 얘기하면 할리갈리 같은 네네 좋습니다. 네, 팍 쳐야 되는 네. 민첩해야 돼요. 한두 번 해보면 이해하기 쉽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게임이 진짜 이제 뭐 가족 모임에 가져가도 나이와 상관없이 누구나 즐길 수 있는 그런 간단한 패밀리 게임이죠. 맞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늘 잘 나가는 꼬치의 달인인데 이것도 DLC가 나온 거죠? 그렇죠. 그랜드 마스터 확장입니다. 새 맵이 나왔습니다. 네. 모든 게임에도 DLC가 있다고요. 베스트셀러인 꼬치의 달인의 확장 세트. 기존 4인까지만 가능했던 플레이 인원을 6인으로 늘렸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새로운 꼬치 재료가 추가됐다는 것이죠. 게임이 복잡해졌습니다. 네. 여러 멍이 하기도 좋아졌고 그리고 시간을 더 많이 보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네. 베스트셀러 꼬치의 달인 DLC가 나왔습니다. 제가 모바일로 피자 만드는 게임에 굉장히 열심히 빠져있던 때가 있었는데요. 네. 타이쿤류는 어릴 때 한 번쯤 거쳐가게 돼 있습니다. 사람들이. 네. 계속해서 이제 토핑 재료가 늘어가요. 맞아요. 그럴 때마다 더 민첩해지고 네. 네. 두뇌 풀가동되고 의지가 더 올라가요. 네. 굉장히 재밌어집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로 헤기스를 소개드립니다. 친구들과 밤새도록 할 수 있는 카드 게임인데요. 간단하지만 강한 중독성을 가지고 있다고 소개해 주셨습니다. 매직 팬티가 아니고요. 하기스가 아니라 헤기스. 네. 너 때도 그거 썼구나. 네, 그럼요. 하기스. 매직 팬티. 네, 맞아요. 네. 저는 차진 않았지만 광고는 본 세대입니다. 네, 팬티가 아니고 카드예요. HAGGIS입니다. 네. 네. 되도록 많은 게임을 액세스몰에 주기적으로 업데이트하겠다고 사장님께서 단언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혼자 놀지 말고 다른 사람들과 어울려야 할 때입니다. 신작 2종과 DLC 1종이 나왔습니다. 만두게임즈 액세스몰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광고 듣고 왔습니다. 안타까운 이번 주의 시사일시 문답입니다. 저도 이제 그다지 길게 방송 준비를 하지 않고 아무 생각 없이 막 끄지어겨 놨는데 제목에 이렇게 써 있어요. 뭔가요? 모든 게 이렇게 길어진 이유와 한국 엘리트 사회의 미래 이렇게 써 있어요. 왜냐하면 모든 게 다 길어졌거든요. 빨랐던 건 이제 와서 돌이켜보니까 그때 지겹다고 하고 그때 화를 냈는데 빨랐던 건 국회 탄핵밖에 없어요. 국회 탄핵과 계엄을 막아선 12월 4일의 국회의 결정. 국회가 한 거 두 가지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그러네요. 다 늦었어요. 그러네요. 국회가 직접적으로 행동할 수 있었던 거 두 가지밖에 없네요. 탄핵 심판 100일 넘어갈 가능성이 커졌고 체포가 늦어졌고 잡아들였더니 구속이 취소됐고 재판도 늘어질 것 같고 의외의 판결들이 나올 것 같아요. 상당수의 적극 가담자들은 직위원 판사 몫이에요. 네, 그러게요. 구속 취소도 빨랐죠. 그리고 네. 즉시항고 포기도 빨랐네요. 네. 시사에 관심 없던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와, 저런 것들을 법관이라고 믿고 살았구나, 우리가. 라는 생각을 하면서. 네. 진짜 극우에 대한 어떤 우려도 있고 이것저것 많지만 저는 요새 특히 이 모든 게 늦어지고 있는 시국에 느끼는 지금 상황이 가장 안 좋은 해악은 법에 대한 신뢰가 없어지는 것 같아요. 몇 주째 우리 비슷한 얘기하고 있어요. 네. 그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돌아갔는데 이상한 결과가 나와가지고 전문가들한테 물어보니까 다 그럴 이유가 있다는 답밖에 하지 않는 상황. 구속도 구속인데. 그런 이유가 있겠죠. 네. 네. 그래요? 뭐 이유가 있겠죠. 이유가. 예, 그러니까 더 열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풀어줄만 하구나. 네? 더 선고를 늦게 할만 하구나. 더 열받지 그러니까. 네. 네. 분노가 극에 달했어요 지금 요즘. 그러다가 이제 오늘 아침에 제가 조선일보를 펼치고 조선일보에 늘 보던 메뉴를 보면 전 늘 반가워하잖아요. 네. 포장지만 보고도 안에 무슨 내용이 있는지 맞추는 재주가 있죠 제가. 칼럼 조선일보 사설. 외국인은 한국서 투표, 한국인은 외국서 투표 불가. 제목이에요. 다 철진한 얘기 그거. 생각보다 자주 꺼내는 외국인 혐오 쇼의 주제 중 하나입니다. 네. 잠깐 본문 일부 읽어드리죠. 게다가 우리나라 지방선거 투표권을 가진 14만 명 중 아이고 진짜 3천만이 투표하는데 14만 명 가지고 대부분인 11만 3,500여 명이 중국 국적자다. 아니 질이 문제지. 싱가포르 가봐 다 중국 사람이야. 그렇게 말하면 싫어한다. 예. 민주주의가 없어 제대로 된 민주적 선거가 없는 중국의 국민이 다른 나라에서 투표한다는 자체를 납득하지 못할 국민이 많을 것이다. 한국인이 중국에서 투표할 기회조차 없는 것은 불문가지다. 이 문장은 캡처해서 어디서 나쁘게 쓰기 너무 좋은 구성이네요. 우리 지방선거 투표권을 가진 14만 명이 아니라 우리 지방선거 투표권을 가진 재외국민 14만 명이라고 적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재외국민 14만 명이 아니라 그냥 14만 명이고 그중에 81%가 중국 국적자라고 써버리니까 적극적 오독을 물론 말도 안 되는 숫자인 걸 알지만서도 네. 어떤 사람들은 편리하게 퍼센테이지만 가져갈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경제지와 보수 언론이 한동안 많이 쓰던 겁니다. 유행이 지났다고 평가해 주셨는데 전 앞으로도 자주 쓸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왜냐하면 지금 극우의 가장 센 무기는 유행이 지난 지 30년쯤 된 색깔론이거든요. 방금 제가 읽어드린 걸 해석해드리죠. 이건 친중 발언입니다. 한국에 와서 오래 살았으면 중국인은 한국법을 따라야죠. 3년 이상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와서 살았고 영주권을 얻었으면 지방선거에 투표해야 되는 권리이자 의무가 생기는 겁니다. 그게 한국법입니다. 그걸 따라야 되는 거예요. 중국인은. 한국에 와서 살고 싶으면. 왜 그들더러 중국법을 따르라고 합니까? 국권의 일부를 중국에 넘겨주겠다는 의지입니다. 조선일보처럼 좀 문화일보처럼 좀 비장하게 말하면 그렇습니다. 네. 민주주의를 경험하지 말란 말이야. 네, 한국에 사는 중국인은 중국은 일당 독재의 선거가 거의 없었으니까 한국에서도 선거에 참여하지 마라는 건 한국 땅임에도 불구하고 중국인이면 한국의 체제에 적용하는 걸 기꺼이 포기했다는 뜻입니다. 땅은 한국인데 어떤 시민들에 대한 중국의 통치권을 허용하겠다는 거 아닌가요? 전 조선일보야말로 나라를 중국에 넘기겠다는 걸로 보입니다. 제가 심술나서 가끔 이런 억지를 부리긴 부립니다. 내란이 성공하지 않길 바란대요. 조선일보도 그랬고. 네. 12월 3일 날의 텔레그램 방을 보면 국민의힘 의원들도 다 그랬어요. 정보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내란 성공이 나하고 내 주변 사람들의 삶에 직접적인 위협이 된다고 느꼈기 때문이겠죠. 나와 주변 사람들의 삶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의 내용은 이런 게 있습니다. 혐오가 있고 차별이 있고 불공정이 있고 계급사회로의 회귀 같은 것들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거리에 계시죠. 그들이 지들 욕망을 집어넣은 메시지 장사를 할 때 많이 나오는 장사가 외국인 혐오입니다. 소수 집단 차별입니다. 그리고 연대나 합의나 민주주의에 대한 혐오 같은 걸 많이 뿌립니다. 내란 지지 세력 30%까지 지금 올라왔습니다. 근데 왜 아직도 주류 언론인 조선일보는 계속 이 혐오라는 종양에 물을 주고 있지?
너무 당연해 보여서 궁금하지도 않았던 게 문득 오늘 아침에 궁금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계엄이 옳지 않았다고 말하면서도 내란 세력이 원하는 메시지는 왜 꾸준히 전파하느냐는 겁니다. 그런 거 안 화가 나요? 화가 나죠. 어떻게 해야 돼? 근데 계속 해왔어요, 그거를. 그러니까 저 메시지도 조선일보가 주도해갖고 지금 저거를 이슈화 시킨다라기보다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 얘기를 계속 하는 녀석들이 있어가지고 그 녀석들한테 코드를 한번 맞춰주는 것 뿐입니다. 저런 식으로. 극우 창궐의 코드 중에 하나잖아요. 그렇죠. 외국인 혐오. 그러니까 저게 이제 정확히는 이제 중국에 대한 메시지잖아요. 그 속을 뜯어보면은 자기 모순적이고 말이 안 되는 얘기인데 그러나 결과적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수신하는 사람들이 야 이거는 반중 메시지야. 그래가지고 야 우리 편이구만. 같은 팀인 거야. 이 인상을 이제 주고 싶은 그런 사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이제 시도를 계속해서 하는 거죠 조선일보가. 그리고 1월 달부터 계속 지금까지 계속 우리는 뭐 그동안 우리가 윤석열 욕도 하고 뭐 계속 뭐 김건희 욕도 하고 뭐 여러 가지 했지만은 우리 한 팀이야. 이 메시지와 뭐 이런 뭐 인상을 그냥 덕질 굿즈 마케팅 같은 거라는 거예요? 계속 주면서 지금 그러한 행세를 하고 있죠. 근데 이게 자신들의 메시지의 뭐 수용력을 높이기 위해서인지 그다음에 이제 뭐 대선에서의 자기들이 그리고 있는 이러한 그림에 어느 정도의 극우의 어떤 수용력, 그러니까 극우 유권자들이 좀 따라오기를 바래서 이제 하는 것인지, 그건 뭐 지켜봐야 뭐 이 결론이 날 거라고들 보시겠지만은, 저는 자기들 구상에 대한 수용력을 높이려고 이제 이런 거를 거드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마스터 편입니다. 플랜이 있다는 거예요? 조선일보는 항상 마스터 플랜이 있죠. 자기들의 머릿속에는. 그건 아는데 이런 장사를 통해서도? 그러니까 자기들 얘기를 들으라는 거죠. 아니 지난번에 종양을 걷어냈단 말이에요. 12월 4일 날. 그 종양이 생긴 이유를 말했잖아요. 지금. 혐오를 이만큼 뿌려놓아서 키울 수 있었던 어떤 것. 원인을 알겠는데 조선일보는 원인 분석을 잘못한 건가? 아니면 기왕 뭐 암 한 번 걸렸던 몸인데 술 좀 더 마시면 어때? 아니 그 조선일보가 생각하는 거는 그건 상관없는 거예요. 그건 상관없습니다. 혐오가 있든지 말든지 그거는 상관없습니다. 조선일보 평생에 그것이 문제라고 생각해 본 적은 없습니다. 그거예요. 네, 그것이 문제인 적은 없고 윤석열이 보수를 망친 게 문제죠. 보수의 재집권을 힘들게 만든 게 문제죠. 계엄을 선포해가지고. 그게 문제인 거죠. 그래서 계엄이 잘못된 거죠. 윤석열의 계엄이 잘못된 이유는 보수가 재집권할 수 없게 했으니까. 계엄 선포가 불법적이거나 그게 본질적으로 뭐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보수를 힘들게 만들어갖고 그게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그리고 왜 보수가 힘들게 되었느냐? 윤석열이 이렇게 불법적으로 계엄을 선포해갖고 탄핵을 스스로 셀프 탄핵이 되는 바람에 지금 그래서 탄핵 찬반으로 보수 유권자들이 분리가 되게 생겼고 그렇게 되면은 앞으로는 어려워지는데 보수 세력 전체가 어쨌든 조선일보는 노력을 거듭하여서 이 탄핵 찬반으로 나뉘어지는 보수층을 어쨌든 간에 다 안고 가야 된다. 보수 전체가. 요 판을 지금 열심히 짜고 싶은 거죠. 그런 생각인 거예요, 지금. 이를테면 이명박과 비교를 해보면 이명박이 한 일과 윤석열의 한 일의 카테고리는 거의 완전히 겹칩니다. 이명박은 댓글 공작을 통해서 혐오 세력을 키우는 일에 밭을 일군 사람이고 미디어법 통과 날치기를 통해서 지금의 미디어 시장의 보수화를 일구어낸 사람이기도 해요. 지금의 재경부 소속 공무원들도 이명박 때 출신들이 많고 민영화를 많이 해본 민영화의 기수들이고 근데 그랬으나 이명박은 재집권에 성공했으니 뭐 자이든 타이든 이 정당 보수가 재집권할 수 있게 해줬으니 그건 문제 없고 윤석열은 똑같은 걸 했지만 나라를 그러니까 우리가 지게 했으니 안 된다. 이런 기준이라는 거예요. 이명박은 계엄을 선포를 안 했죠. 그 계엄을 선포를 해가지고 셀프 탄핵이 안 됐죠. 이명박은. 그렇죠. 그런 차이가 임기를 있는 맞췄어요. 평화로이. 네. 이명박은 그리고 정권 재창출을 해줬지 않습니까? 박근혜를 포용을 해가지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식인 거죠. 그러니까 무슨 뭐 혐오니 뭐니는 뭐 조선일보 신경 안 씁니다. 이명박 때 보면은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고 나서 국정원 이런 데다가 적폐청산위원회 이런 거 설치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옛날에 무슨 일 했는지를 다 들여다보잖아요. 네. 우리가 아는 거는 이제 그 적폐청산위원회가 하기 전까지 아는 거는 국정원이 댓글 달았다 이걸 아는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국정원 댓글 수사를 2012년 대선 때 국정원이 댓글을 달아갖고 선거에 개입했다 이걸 아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누가 수사를 했느냐? 최동욱 검찰이 수사를 했지 않습니까? 근데 박근혜 정권 때 그 수사를 이제 해주게 하는 줄 알았는데 중간에 이제 못하게 해가지고 최동욱이
아이 나는 계속 할 건데 그랬다가 이제 혼외자 문제로 이제 날아가는 거고. 그죠. 상관없는 문제로 언론전을 해서 날려버리죠. 검찰총장을. 네, 함성카드 발동 이렇게. 네, 그때 혼외자 문제 열심히 보도한 게 조선일보인 거고. 맞습니다. 그 다음에 그때 이제 윤석열이 수사팀장으로 그 국회 나와가지고 내가 이거 외압을 받아가지고 수사를 못하게 하고 말이야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때 영웅되고 이런 거 아니에요? 그때 어쨌든 간에 박근혜 때 이제 그렇게 수사를 못하게 한 것이지만 어쨌든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2012년 대선에 국정원이 개입해가지고 그때 국정원이 이 문재인 당시 후보에 대한 혐오성 악플을 달았구나. 그리고 좌파 전반에 대한 혐오를 열심히 퍼뜨렸구나. 그렇죠. 이걸 알았는데 문재인 정권이 되고 나서 적폐청산위원회 이런 거 설치해가지고 국정원이 그동안 뭘 했나 이런 거 찾아보지 않습니까? 찾아보니까 이명박 정권 때 단체 이런 데다가 우파 단체 이런 데다가 사실상에 이제 돈을 대가지고 이제 그분들이 열심히 활동하게끔 도와준 거 이런 게 막 나와요. 맞습니다. 네. 그리고 국정원이 이제 알파팀 이런 거를 만들어가지고 열심히 댓글 달으라고 이제 그 정의의 전사들에게 비꼬는 거예요. 이제 정의의 전사들에게 막 이렇게 정의의 전사들을 관리를 해가지고 열심히 종북 이거 때려잡는 댓글 달으라고 시키고 이런 게 이제 다 그때 이제 나와가지고 보도가 되고 막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는 이명박 정권은 국정원을 활용해가지고 비용을 지출해가면서 혐오를 인터넷에서 퍼뜨리고 뭐 이랬던 사람들이에요. 색깔론을 퍼뜨리고. 아직도 그 최초의 인터뷰 기사, 그 직접 댓글 달았던 사람의 인터뷰 기사가 너무 기억나요. 나라를 위해 댓글을 달아달라고 했다. 네, 뭐 한 달에 50만 원 줬다. 야 이씨! 숭고하게 손가락을 들어서. 야, 진짜 그때 원세훈과 이명박에게 제가 배웠죠. 진짜 더러운 일을 시키고 싶을 땐 큰 돈 주는 거 아니다. 그런 거를 할 때, 네. 그런 거를 할 때 누구보다도 적극적으로 거기에 이제 막 이렇게 알아서 그 이제 호응하고 알아서 협력하는 언론이 누구냐? 조선일보잖아요. 그런 거 할 때 그런 논리를 그런 종북 논리. 그다음에 좌파 척결 논리, 문학의 좌파 청소 논리 이런 거 다 재생산하고 이런 데다가 조선일보 아닙니까? 그러니까는 혐오 뭐 이런 것에 있어서 열심히 하는 것이고 그런 거 열심히 하는 언론이었던 것이고 그다음에 그런 걸 통해서 어쨌든 사실 벌써 씨앗이 뿌려지는 거잖아요. 이 극우의 씨앗이 그런 데서 벌써 뿌려지는 거잖아요. 이명박 때.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소위 말하는 아스팔트 우파들이 그렇게 양성이 되고 박근혜 때도 청와대에 있는 행정관이 이제 아스팔트 우파랑 이제 그 대기업이랑 매칭을 시켜주지 않습니까? 매칭을 시켜가지고 무슨 뭐 이 화이트리스트를 관리해가지고 지원금을 사실상 이렇게 우회적으로 이렇게 주게 만들고 뭐 이런 일을 하지 않습니까? 그게 무엇인지 잘 알고 있는지 아닌지 알 수 없는 김은국 씨가 얼마 전에 집회에 나와가지고 우리 좀 섭외 좀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얘기를 했죠. 키워주세요. 예, 화이트리스트 있잖아. 네, 그 아스팔트 우파들이 다 하고 다닌 게 뭐예요? 아스팔트 우파들이 막 분기탱천해가지고 퀴어 문화 축제 이런 거 난입하고 그때 박원순 시장 때. 박원순 시장의 박원순이 뭐 이거 퀴어 문화 축제를 뭐 하게 해줘가지고 서울에서 하게 해줘가지고 이게 문제다 이래갖고 그 당시에 이제 일부 기독교 단체하고 연합해가지고 난입하고 막 이래요. 예? 아니 대구도 요즘도 퀴어 축제 하지 않아요? 하죠. 홍준표도 하게 해주는 걸. 그러니까요. 그것도 이제 이거 어디서 모티브를 얻은 홍준표가 그것도 이제 깽판 쳐가지고 이제 못하게 하고 막 이런 적도 있는데. 괜찮아요. 이제 아무튼간에 올 여름부터 홍준표는 없습니다. 잘 가요. 네. 아무튼간에 뭐 막 그래 이것도 이제 어쨌든 이명박 박근혜들이 씨를 뿌려서 키운 그런 그런 것들 아닙니까? 이런 게 다 뭐 막 그러더니 문재인 정권 때 되면은 기독교에서 알아서 이제 무슨 뭐 가짜뉴스 전담 운동들이 막 등장을 해요. 기독교에서. 그러다가 이제 결정적으로 이제 뭐 조국 사태 이런 거 거치면서 막 대중 집회를 크게 하고 이렇게 아스팔트 보수가 덩치를 막 키우더니 코로나19 때 어떻게 합니까? 코로나19 때 마지막까지 우한 폐렴이라고 쓴 매체가 어디예요? 조선일보였죠. 조선일보예요, 그게. 마지막까지 우리는 언론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코로나19를 안 쓴다. 우리는 우한 폐렴이라고 쓰는 게 우리는 언론의 이 임무라고 생각한다. 그래. 분노를 왜 길게 말하지 못하게 되는지 알았어요, 방송에서. 시작하면 끝도 없이 말할 수 있을까 봐. 제가 코로나 때 얘기 가급적 안 하는 이유도 그거거든요. 너무 화가 나서. 온 세상이 다 싫거든요, 진짜. 코로나 때 생각하면. 네, 우한 폐렴이라고 끝까지 쓰고 그렇게 될 때 그 당시에 이제 뭐
자유한국당인지 뭐 미래통합당인지는 뭘로 맞장구를 칩니까? 중국인을 입국 금지시키지 않아가지고 코로나19로 다 죽게 생겼다. 이걸 하지 않습니까? 우한에 있는 시민들 모셔올 때도 그 난리를 쳤었어요. 한국인인데. 그러니까요. 지금 와서 돌이켜보면은 얼마나 황당한 얘기입니까? 중국인을 입국 금지시켰으면 팬데믹을 막았을까요? 그 얼마나 황당한 얘기예요, 이게. 생각해보니 온 세상에 우파란 우파는 다 그런 헛소리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도 반중 코드, 이 혐오 코드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러는 와중에 코로나19 이거 해야 되니까는 그때 뭐 신천지도 있고 이랬습니다만은 적어도 신천지는 하다가 걸려가지고 그 종교활동하다 걸려갖고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이만희가 엎드립니다. 네, 미안하다고라고라도 했습니다. 그때 사과할 줄 아는 이후로 신천지 사람들은 이제 방역 수칙을 잘 지키자 이외에 이재명을 죽이자가 마음속에 그렇죠. 콕 박힙니다. 그렇죠. 네. 차 타고 와가지고 막 쳐들어갔으니까. 네. 아무튼간에 반대로 이제 윤석열은 그때 참 성열치 않은 이유로 성열치 않은 이유로 신천지에 대한 뭐를 했는데 그렇죠. 아무튼간에 뭐 그럴 때 이것은 종교에 대한 탄압이다라면서 대면 예배를 막 강행을 해요. 어떤 자들은 정광훈 씨 같은 사람들이, 네, 부산의 손현보 씨 이런 사람들이 강행을 막 합니다. 이게 보통 이제 저 종교 언론에서 많이 나오는 얘기고 종교 언론 안 보시면 모르실 수 있는데 원리는 간단합니다. 오프라인으로 나와야 헌금이 제대로 거칩니다. 네. 그러더니 거기서 막 집단 감염이 일어나요. 또 정광훈 씨 코로나19 걸립니다. 정광훈이 제가 코로나 때 말씀드렸잖아요. 정광훈의 주변 측근 인사 중에 상당히 유명한 분들 많이 돌아가셨다고. 그때. 네. 정광훈이 막 저 방역수칙 위반으로 막 끌려나오고 하는데 막 기침하면서 나옵니다 막. 격리돼가지고 병실에서 라이브 하고 진짜 민폐 끝판입니다. 네. 그러고선 또 광화문 집회 한다고 또 집회를 강행하고 또 거기서 그 집회 막는 게 무슨 또 집회를 막는 게 또 이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자유에 대한 탄압이고 종교에 대한 탄압이고 뭐 이럽니다 또 그거를. 그걸 또 그 당시에 미래통합당인지 자유한국당인지 이분들은 또 그걸 받아가지고 또 문재인 독재정권 사회주의 독재정권이 자유를 탄압한다고 또 막 노래를 같이 부릅니다. 그때 이제 주말에 방송 진행하러 가가지고 보도국에 아무도 없어요. 저 들어가면은 아무도 도와줄 사람도 없어요. 근데 당장 정광훈이 집회를 하고 있어요. 그거 막 현장 중계한답시고 막 이런저런 소리 하고 있어요. 한참 이제 정광훈 얘기에 대해서 제가 뉴스브리핑 시간에 떠들고 한 30분 있다가 김민아 들어와요. 패널이거든요. 네. 김민아 들어와가지고 정광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 그럼 제가 무슨 할 말이 있겠습니까? 또 이러고 있어요. 사람 힘 빠지게. 네. 코로나의 추억이죠. 전광훈과 김민아. 아니 그때도 욕할 거 다 했어요. 거기 기독교 방송에서. 왜냐면 이 사람은 심지어는 그 얘기도 한 것 같은데 기독교 아니다라고. 그렇죠. 그런 얘기도 막 한 것 같은데. 네, 과감하게 주장했었어요 저희가. 그때만 해도 과감한 문제였어요. 아무튼 여전하셨군요. 네, 그래서 뭐 그 난리를 치고 그럼 지금 보세요. 보수 정치, 아스팔트 우파, 그 다음에 극우 개신교계 다 그리고 그런 주장할 때 문재인 정권이 사회주의고 공산주의고 권위주의고 전체주의여서 종교의 자유를 이거를 탄압한다. 종교를 탄압하고 자유를 억압하고 그리고 K 방역을 아주 이 독재적인 방식으로 해가지고 그 손해를 다 자영업자들한테 떠넘기고 이런 돈 벌 자유를 어쨌든 간에 박탈하고 다 이 얘기를 옛날 유행어로 하면은 모아서 이 모든 이 서사를 모아가지고 건조 태어나기 한 10년 전의 유행어입니다. 예. 모아서 어디로 갖고 간 거예요? 윤석열한테 갖고 간 거잖아요. 윤석열의 정치 참여 명분으로 갖고 간 거잖아요. 아주 좋은 리더예요. 그런 점에서 윤석열은. 뭘 집어넣어줘도 인풋이 되거든요. 속이 텅 비어 있어서. 이걸 모아서 만든 서사가 자유민주주의예요. 그래서. 아직 책 광고다. 여기로 가는 길이었군요. 이걸 얘기하려고 한 거구나. 네. 아니 뭐 이걸 얘기하려고 한 얘기는 아닌데 그리고 이 얘기를 계속 줄기차게 떠든 언론이 조선일보라고요. 또 이 프레임을 계속 줄기차게 계속 떠들면서 문재인 정권에서 헌법을 개정하자고 안을 내지 않습니까? 사회주의 헌법이다 이게. 제가 기가 찹니다. 내가 좌파인데 문재인 정권이 낸 그 헌법 초안 그게 사회주의다? 나한테 허락 받고 얘기해. 이런 어중간한. 내가 도장 찍어줘야 사회주의지. 대한민국
대한민국 유일 좌파. 내가 인정해야 사회주의지. 이 정도 수준을 가지고 무슨 사회주의 헌법을 얘기해. 근데 대문짝만하게 씁니다. 조선일보가 사회주의 헌법이다. 덜덜. 근데 계속 이런 걸 가지고 해온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오늘날 이 아스팔트 우파, 극우 개신교계 그리고 보수 정치가 합세해가지고 지금도 딱 요 구성으로 극우 이 시위대를 만들어 놓은 그런 상황이잖아요. 딱 요 구성으로 정확하게 이분들이잖아요. 네. 똑같은 논리로 개신교, 극우, 보수. 네, 윤석열도 똑같은 얘기로 지금 자기 비상계엄 선포한 거를 정당화하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는 그때부터 사실은 이어져 온 거고 여기 핵심적 역할을 한 게 보수 언론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와서 또 이거 막 자기들의 정치적 기획을 막 실현시키려고 하는 과정에 또 이제 중국 얘기하고 이런 이제 뭐 외국인 혐오 얘기 또 한 숟가락 또 한 스푼 또 얻는 게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니다 이게. 뭐 맨날 하는 짓거리다. 보수가 양성 종양이라면 극우는 악성 종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걷어내기도 힘들고 빨리 전이 되고 네. 아주 극한의 상황까지 커뮤니티를 이르게 만들 수 있어요. 근데 원인 제공자는 비슷할 수 있단 말입니다. 양성 종양이나 악성 종양이나. 다 조선일보 혹은 보수 언론에 그동안 꾸준히 매일같이 우리나라 커뮤니티가 장복해온 그 논조. 보통 양성 종양을 방치하면 몇 %의 확률로 악성으로 진화하잖아요. 네. 제가 대한민국이라는 바디를 보는 의사는 아닙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인은 분명히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원인을 제공해오던 습관이라는 게 있어서 계속 하긴 할 거다. 네. 하긴 원인을 제공해주는 음식이나 환경하고 건강을 지키는 사람의 노력은 전혀 다른 곳에서 출발해요. 저희 할머니의 명언입니다. 무엇인가요? 더럽히는 놈 따로 있고 치우는 놈 따로 있다. 아, 그럼요. 네. 보통 그런 말 할 때 할머니는 이제 치우는 놈 쪽인데. 할머니가 막 그 슈프림 머니건을 쏘면서 막 그렇진 않죠. 조금 딱 더럽힘을 하지 않으시죠? 그 얘기를 손자들 치워라. 네, 그 얘기를 이제 래퍼 형님한테 했다는 거는 래퍼 형님이 더럽혔다는 거죠. 아니에요. 네. 바로 부정하시는데요? 아니에요. 누나들이 학원 가고 말했어요. 저는 치우는 쪽이었습니다. 배수구를 막는. 예. 바지는 이제 벗은 모양으로 그대로 팔자로 있고. 허물처럼. 예. 치마는 영자로 있고. 그렇게 하는 누나들이 한 짓입니다. 네. 12월 3일 이후로 계속 생각하는 문제였거든요. 네. 와. 내란을 획책했거나 네. 내란을 획책한 세력의 견해에 동조하거나 내란을 획책한 세력이 그동안 보여준 견해 를 꾸준히 같이 동조해온 사람, 몇 달 안 됐을 거예요. 지방 언론이 그 스카이데일리 직원 중에 국정원 알파팀 소속이 있었다는 얘기를 했었어요. 맞아요. 국정원 알파팀을 해보니까 유경험자가 돼가지고 네. 다른 갈 곳도 어차피 가짜뉴스 업계였던 거죠. 굿모닝 충청이었죠.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직업을 찾아보면 다 비슷합니다. 그때 국정원 알파팀이 사실 한 거는 딱히 기독교 전사를 양성한 건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는 아스팔트 보수를 양성한 거지. 그때만 해도 아스팔트 보수하고 극우 기독교계가 일치화되진 않았어요. 그렇지만 군중 동원력의 실제 파워를 가진 기독교는 필요했던 거죠, 그들에게. 그 일체화되진 않았었는데 웃긴 게 뭐냐면은 그 당시 알파팀을 관리했던 국정원의 그 리더격 인물이 굉장히 극성스러운, 굉장히 그 열렬한 극우적인 또 그 신자입니다, 또. 네. 아, 그 정신교육 담당 교수셨다는 그분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뭐 아무튼 엄청난 네. 그런 분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따지면은 결국 여기로 모일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이것도. 종교 무관하고 이렇게 모았더니 네. 너도 교회 다녀? 너도 교회 그렇죠. 다녀? 이렇게 다 믿는 사람들이 다들 친하게 다녔다. 형제님이셨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꾸준히 지금도 대한민국이라는 몸을 병들게 해온 메시지들을 계속 퍼뜨리거든요. 겉으로는 계엄 싫어한다고 말을 하면서 그들은 전공이 가짜 뉴스니까. 예, 그들은 그런 믿음이 있는 거 아닐까 하는 야속함마저 든다는 거예요. 저들은 또 계엄이 나도 민주시민들이 막아주겠지. 우리가 산업재해를 일으키면 노동자들이 또 다시 뭐 열심히 일해가지고 우리 매출은 올려주겠지 라는 생각이랑 비슷한 거 아닐까? 아랫사람들이 때려 막아줄 거야. 이 마음으로 계속해서 계엄 세력에 동조한다고 볼 수 있는 메시지를 내미나 하는 야속함이 제가 지금 감정으로 느끼는 제일 큰 문제점이에요. 내란 이후에. 야속함. 예. 야, 쟤네들 우리가 다 치워줄 걸 믿고 어지르네. 라는 생각 말입니다.
생각을 해보면 사실 제가 이제 생각하는 게 그들이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게 계속 이제 형성해온 저는 뭐 그거를 개념의 사슬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쭉 우리가 반대해야 할 대상을 이렇게 하나로 연결해놨다고 여기서 우리라는 거는 극우들을 얘기하는 거죠. 네. 그 하나로 연결해놨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아, 네, 그 게임 얘기하시면서 그렇죠. 네. 그러니까 중국, 북한, 권위주의는 전체주의, 그게 문재인이다. 그리고 또 민주당이다. 그리고 이들은 여성주의를 하려고 한다. 그리고 이것은 차별금지법과 연결돼 있다. 게이다. 차별금지법은 신성모독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쭉 연결돼 있는 거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이걸 반대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의 동맹을 형성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이런 거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요게 형성이 아주 강렬하게 되는 과정이 문재인 정권 때 있었던 거거든요. 물론 그 씨앗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명박 때부터 씨앗을 뿌리기 시작한 거지만 왜냐하면 문재인 정권 때 이제 그들이 생각할 때는 그 진보가 집권을 한 거잖아요. 그렇죠. 진보가 집권을 해서 그들이 하는 일에 대해서 이제 반대를 자기들이 하면서 이 반대의 동맹을 형성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문재인 정권 때 형성을 해놓은 건데 사실 우리가 문재인 정권 하면은 윤석열로 바뀌었잖아. 이제 그 다음에는 이렇게 생각하지만 사실 문재인 정권을 기준으로 생각해보면 문재인 정권이 끝난 지가 2년 몇 개월밖에 안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경험상, 그러니까 윤석열 정권이 계엄을 선포하기 전까지를 생각을 해보면 계엄 선포 직전까지는 2년 반을 조금 넘은 시점 정도인 것이죠. 그러니까는 3년도 안 된 거예요. 문재인 정권이 끝난 지가. 문재인 청산 반민특위를 해야죠. 네, 그러니까는 아직도 그들이 반대해야 할 대상을 중심으로 형성해놓은 동맹이 해산이 안 된 상태였던 거예요. 해산이 안 된 상태에서 문재인 정권을 청산하기 위해서 윤석열과 또는 윤석열이 이제는 뭐 저렇게 이상하니까 어쨌든 윤석열은 아니더라도 국민의힘의 누군가 이준석이라든가 그렇죠. 지지하기 위한 뭔가의 동맹은 유지가 된 상태였는데 어쨌든 계엄을 선포하면서 지금 와르르 무너진 거 아닙니까? 이 지금의 이제 그 보수 정권이. 근데 보수 정권은 와르르 무너졌지만 그 동맹이 살아있기 때문에 민주당을 반대하고 문재인을 반대하고 그리고 어쨌든 간에 그 민주당과 문재인의 후계자인 이재명을 반대하는 이 동맹이 지금 남아있기 때문에 지금 국민의힘 지지율이 저렇게 나오는 거고 그다음에 윤석열이 뭘 했든 간에 어쨌든 간에 윤석열이 좋다고 나와가지고 시위를 하고 있고 남아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 동맹이 해체가 안 된 상태에서 만약에 민주당이 집권을 하면은 여전히 그 동맹이 있는 그대로 다시 그 서사를 쌓아 나갈 거 아닙니까? 이 민주당을 반대하는 그 서사를. 그러면 앞으로도 이들은 골칫덩이죠. 앞으로도. 그러면 우리 사회에 굉장히 큰 골칫덩이를 안고 우리는 또 이 방송을 해야 되는 거죠. 저 이거 암이라고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해석하기가 쉬워져요. 암이? 암. CANCER. 조기에 발견해서 누가 걷어내주면 나쁜 습관을 고칠 기회가 없습니다. 그러네요. 시사 아저씨가 왜 술을 안 먹느냐? 통풍은 너무 아픈 병이기 때문입니다. 경험해봤기 때문에. 예. 그러셨군요. 제가 정말 당당하게 주장합니다. 전 세계인들에게. 통풍의 통증이 임신 바로 미칩니다. 엄청나군요. 네. 앓으면서 생각합니다. 착하게 살겠다. 참회. 제발 그만. 네, 시사 씨는 그래서 술을 끊었죠. 예. 나는 이 통증을 낫게만 해준다면 술을 끊겠다. 근데 내란을 6시간에 막았죠. 또 하겠죠. 또 하겠죠. 그러니까 명태균의 굳은 의지가 이제 해석이 되는 거예요. 원래 그림을 그렸던 이명박에서 박근혜로 넘어가는 게 개혁이듯이 윤석열에서 이준석으로 넘어가는 게 개혁이다. 시나리오 가능하다. 세력은 흩어지지 않는다. 왜냐하면 주장하는 게 뻔하고 등식이 뻔하니까. 그럼 이제 다음 질문은 우리는 암세포도 생명이니까를 해야 하는가잖아요. 그 문제에 대해서 치료를 해야죠. 암은 싫으니까 광고를 듣고 오겠습니다. 알겠습니다. XSFM입니다. 콕 집어 콕. 식구가 많아도 나 혼자 살아도 김치는 콕 집어 콕. 시원한 백김치, 감칠맛의 갓김치, 아삭한 총각김치. 무게도 포장도 원하는 만큼 다양해요. 그러니까 김치가 생각날 땐 콕 집어 콕. 감히 보스의 심기를 건드리다니 없애버려. 에이, 봐.
없어지는 건 너네. 아니, 12라운드를 버텼는데 커피빵을 패배하다니. 추상 전략의 거장 라이너 크니지아의 파티 게임 갱 오브 다이스. 필요한 건 오직 테이블, 친구, 그리고 만두 게임즈. 좋아요. 진짜 확실히 좋아졌어요. 이렇게까지 효과가 좋을 줄은 몰랐어요. 자신감이 생기니까 어제는 소개팅도 했다니까요. 저한테 진짜 잘 맞는 것 같아요. 저 이거 먹으니까 세상에나. 저 이마선을 따라서요. 잠먹. 야야, 마고. 누구 망하는 걸 보고 싶나? 말할 수 없는 고민? 직접 확인해보세요. 데일리라이트 맥주 효모. 개발자가 직접 생산하고 개발자가 직접 답하고 당신의 삶이 조금 더 깨끗해질 수 있게 진짜 청소를 하자. 반려세제 깨끗한 생각. 봄이 와버렸습니다. 네, 독재가 물러가는 속도보다 빠르게. 네. 봄이 와버렸어요. 네, 심리적 봄은 오지 않았는데.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물리적 봄이 왔기 때문에 창문을 열고 오래된 이불을 털고 번들거리는 화장실 타일을 쳐다봐야 하는 시간입니다. 네. 제가 이걸 미루고 미뤘다가 어제 큰 돈을 썼다고 돈을 썼더군요. 네. 네. 그만 이것을 미루다가 네. 화장실 배수구가 막혀버렸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묵은 때를 날려준 봄맞이 대청소에 배수구를 꼭 까먹지 마세요. 저도 누나들이랑 살 때 네. 언제나 배수구를 치우는 건 저였거든요. 기여하는 것 몫은 가장 적지만요. 왜냐면 전 군인이었거든요. 예. 위치 때문이었군요. 네, 늘 억울했던 기억이 납니다. 하지만 누군가는 희생해야 되는데 그 희생의 깊이와 정도를 얕게 해드립니다. 모든 것을 처리하고 나서 청소를 다시금 하는데 굉장히 깨끗한 색깔의 제품이 잘 먹히더라고요. 좋습니다. 봄맞이 대청소의 친구 깨끗한 생각을 만나보실 때입니다. 직접 개발하고 직접 생산하는 청소 세제. 종류도 여러 가지죠. 기름때 제거제 클리친, 발포 세정제 클리빈, 욕실 전문 세정제 클리바스, 얼룩 제거제 클리지움까지 있습니다. 저 클리빈 이거 발포 세정제를 텀블러, 스테인리스 세척에 많이 쓰신다는데 맞아요. 커피포트랑. 제가 또 새로운 용도를 발견했어요. 뭡니까? 행주를 빨 때 좋습니다. 이 발포 세정제의 역할을 할 수 있을 만큼 빡빡하게 만들어 놓은 것들은 알고 보면 되게 많은 곳에 쓸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활용도가 창의력을 발휘하면 넘쳐나요. 네. 피할 곳 없는 꼼꼼한 라인업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깨끗한 생각이 있는데도 청소를 안 한다면 그건 여러분이 게으르기 때문이겠죠. 저처럼요. 매우 그렇습니다. 네, 저처럼 참사를 맞이하지 마시고 돈을 날리지 마시고 미리미리 청소를 하시길 바랍니다. 머리 긴 분들은 특히. 네, 후기 이벤트도 지금 진행 중이고요. 이벤트가 없었던 시절의 후기들도 많이 쌓여 있으니 확인을 해보고 봄을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마트에 있는 그 어떤 물건들보다 훨씬 더 진합니다. 액세스몰로 오십시오. 이 순간에 생각나는 말, 내일 인트로에 써야겠네요. 노회찬 의원의 말이죠. 모기가 반대한다고 F킬러를 안 사겠느냐. 네. 그러면 이게 제가 계속하던 말로 돌아오는 거예요. 이거야말로 새 역사예요. 극우의 뿌리를 어떻게 뽑죠? 마지막으로 인류가 극우의 뿌리를 제대로 뽑자고 과감한 결단들을 내렸을 때는 수백만이 죽었습니다. 전쟁 때문에. 실제로 전쟁에 참여하지도 않았던 이스라엘인들은 제일 많이 죽었습니다. 그렇죠. 네. 그 꼴을 본 뒤에야 극우 뽑아내기가 시작됐습니다. 심지어 일본은 제대로 참여조차 하지 않았죠. 그 전쟁에 가장 열심히 가담했던. 그렇게나 해야 돼? 전 팬데믹이 계기가 될 줄 알았어요. 미국에는 성남시 인구만큼의 사람이 죽었습니다. 남북전쟁 때보다 많았대나 비슷하대나 그렇죠. 반성 못했잖아요. 네. 아직도 보우소나로의 지지율이 나온다는 거 아닙니까? 브라질에는. 모릅니다. 그러면 한국이 하죠? 그러니까 자꾸 제가 그 얘기하는 거예요. 한국이 국민의힘에 해산한다. 한국이 또 최초 케이스가 됩니다. 그건 난 안 올 것 같은데요. 근데 이제 해산도 해산이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는 이런 시스템으로 사는 이상 잠시 소강 상태가 될 수도 있고 이렇게 흩어질 수도 있고 하지만 근본적으로 이제 벗어날 수는 없다. 네. 방법이 없다. 완치는 불가하다. 네, 근데 전제가 있잖아요. 이런 시스템으로 사는 이상, 이런 시스템으로 살지 말아야 됩니다. 어떤 시스템?
예, 그러니까 뭔가 다른 시스템으로 살아야 돼요. 혁명을 안 해서 그렇게 부를 수 없을 뿐이지 시사 아저씨는 기본적인 유닛 특성은 혁명가라고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개조를 그러니까, 좋아하지 않아요. 예, 아주 그냥 근본부터 뜯어 고쳐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말 안 듣는다. 예. 닫고 기워서 쓰는 게 아니라요. 예, 아주 그 뜨거운 맛을 보여주지 않으면은 말을 안 듣는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뭐 조합해자는 것 같지만은, 그러니까는 일상에서, 그러니까 이런 종류의 생각들, 그러니까 어디서부터 이런 것들이, 이런 황당한 생각들, 극우적 생각들이 어디서부터 수용이 될까를 생각해 보면은 사실 어떤 거시적인 차원에서의 어떤 작동하는 서사 이런 게 어디서 받아들여지나 생각해 보면은 사실 저는 미시적인 영역에서 받아들여지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결론에 이르거든요. 그냥 개인의 일상에서요. 그렇죠. 일상에서의 어떤 요소들이 그런 서사를 받아들여지게끔 한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브레이크가 어디서 걸려야 되냐면은 그런 일상에서 브레이크가 걸려야 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그렇게 하려면은 그러니까 일상에서 민주주의가 작동을 하는 그런 체제여야 이게 가능하다. 그런 근본적으로 그러한 극우적인 어떤 그러한 정치가 가능한 상황을 막을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 게 당장 아까 조선일보의 사설에 반박하는 것도 조금만 생각해보면 말이 안 되는 얘기인 걸 알잖아요. 한국인이 중국에 가서 투표를 할 수 없다. 네. 아니, 조금만 생각해보면 알잖아요. 근데 그 조금만 생각해보는 걸 안 하는 거지 않습니까, 지금. 조금만 생각해보는 걸. 답이 나왔는데요? 네. 조금만 생각해보는 걸 할 수 있는 장이 우리 일상에 곳곳에 있어야 되는 거죠. 곳곳에 있어야 되는데 그 장이 그럼 어떻게 있는 것일까요? 어디 뭐 우리가 다른 권위주의 옛날에 어디 뭐 권위주의에 기댄 국가사회주의 체제처럼 뭐 어떻게 뭐 5인 1조로 다 시켜가지고 하루에 오가작통을 해가지고 하루에 한 번씩 뭐 총화를 시키고 뭐 이럴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박정희가 유신헌법을 통해서 이제 내 말을 듣되 조금만 생각해 본다 이런 식으로 이제 헌법 1조를 고치는 거죠.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네. 일상의 결정권을 아주 이제 일상의 차원에서 이제 뭔가를 결정할 수 있는 결정권을 주는 방식으로 일상을 조직을 하는 뭐 그러한 정도의 민주주의가 작동을 해야 일상에서 뭔가를 토론하고 일상에서 뭐 이 대안을 이제 논의하는 과정이 돼야 이게 조금이라도 더 이 현실에 대한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런 과정이 되는 거다. 여기서부터 이제 청취자 여러분들과 함께 고민할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덧없는 아무 얘기가 남는 게 있다면 이거 정도만 남았으면 좋겠습니다. 내 주변의 사람들이 절차와 합의의 중요성을 늘 귀하게 여기고 고민을 같이 해볼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있는 사람들인가? 나는 그런가? 그러니까 하다못해 많은 분들이 이제 그게 해소가 안 되면 이 종양은 다시 자라날 테니까. 그렇죠. 많은 분들이 이 방송을 들을 거잖아요. 네. 저는 이 방송을 그러니까 제가 너무 거창한 얘기를 방금 했지만 우리 거창한 얘기 합시다. 예, 거창한 얘기를 했지만 아주 뭐 덜 거창한 얘기를 하면은 이 방송을 듣는 것만도 얼마나 이제 그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까? 평소에 이거를 듣는 것만 해도 다른 사람들이 여기 나와서 얘기한 바를 듣는 것만 해도 얼마나 많은 고민을 하게 돼요. 근데 이 방송을 이제 강제로 듣게 만들 수는 없잖아요. 그죠. 강제로 뭐 헌법에 집어넣어요. 예? 그러니까 이걸 뭐 래퍼 형님이 독재자가 되지 않는 이상, 예? 트로피코 섬에 독재자가 되지 않는 이상 뭐 할 수 없는 거잖아요. 대한민국 국민은 래퍼 형님의 방송을 듣는다. 네. 와, 본인 입으로 듣게 되다니. 그 아이씨를 의무 청취하고, 예, 예비군 훈련처럼 헛소리를 50번 들으니까 입에 붙잖아. 어떻게 세뇌당하셨어요? 의무 청취하고 시험에 응시해야 되고 뭐 통과해야 된다 의무적으로 뭐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만약에 예를 들면은 일상에 뭐 가령 뭐 예를 들면 그 노조가 이제 노조 조직률이 예를 들면 굉장히 높다. 네. 그래서 노조에서 뭐 행사 같은 걸 하잖아요. 노조에 이제 뭐 그 갑니다. 노조 모임에 가면은 많은 분들이 이 방송을 들으시지만은 그 보통은 이제 직장에서 일하고 그다음에 집에 와가지고 자고 직장에서 일하고 또 자고 이것만 할 거 아니에요. 이것만 하느라고 이런 세상 돌아가는 일에 대한 본인의 어떤 다른 사람하고의 의견 교류를 할 시간은 없고 그러다 보니까 유튜브 좀 보고 유튜브 보다 보면 이제 필터 버블에 갇히고 뭐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 어느 날 이제 돌아보면 극우가 돼 있고 이런 건데 노조가 조직이 돼 있다. 그러면은 노조 활동에 참여하면서 노조에 꼭 뭐 좌파만 오라는 법이 있습니까? 거기 이제 우파도 오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하지만 그 활동에 참여하면서
결국은 다양한 얘기와 토론을 하는 과정 자체가 또 어떤 종류의 그게 또 그 뭐 좋은 어떤 뭐 효과가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토론을 하는 과정에 뭐 그 아이씨를 듣게 되는 어떤 뭐 과정도 있는 것이고 그 아이씨를 듣게 되면은 뭐 어떤 우파도 생각을 고쳐먹게 되는 경우도 있는 것이고 생각을 안 고치는 놈도 있겠죠. 그러나 어쨌든 제가 노조를 예로 든 거는 이런 직장이나 또는 집에서 있는 요 단계 외에도 다른 어떤 영역이 생기는 거잖아요. 다른 네. 이제 공적인 뭔가 소통의 영역이 생기는 거잖아요. 사회에서 내 목소리를 내는 법 그리고 남의 목소리의 무거움을 느끼는 법. 그렇죠. 이런 여러 가지들이 잔뜩 있는 이런 시스템이 되면 그러면은 그런 공간에서 이제 극우적인 아이디어나 그러니까 여기 이 전제는 근본적으로 극우적인 생각과 말이 합리적이지 않고 말이 안 된다라는 거에서 전제를 하는 건데. 그죠. 어떻게 해야 내가 말이 안 되는 말을 하거나 말이 안 되는 말에 속아 넘어가지 않을 수 있을까? 그렇죠. 그리고 그런 말들이 막 커지고 담론적인 어떤 그런 위력을 갖춰가는 과정에서 이런 단계에서 브레이크가 계속 걸릴 거 아닙니까? 그렇게 돼야 이제 그나마 이 상황은 극복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계엄을 예를 들어 어떤 놈이 선포를 했잖아요. 그 계엄이 선포된 과정에 그나마 어쨌든 이 나라에 그나마 어떤 교육이 있었고 그나마 어떤 민주화의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나마 어떤 계엄 선포를 하다가 실행 단계에서 브레이크가 미시적인 데서 딱딱딱 걸린 거 아닙니까? 사실 그런 단계가 있었기 때문에 윤석열이 생각한 대로 안 돌아간 거잖아요. 100%는. 그런 게 사실 소중한 순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말 잘 듣고 막판까지 헛소리하는 김영현을 키워낸 것도 대한민국 사회고 이렇게 해서 이쁨 받아가지고 그래 나는 시키는 건 다 해야지라고 했다가 막판에 마음을 돌려가지고 사실대로 다 말하고 회유받은 사실까지 얘기하게 하는 특전사령관을 키워낸 것도 대한민국 사회고 단순히 그냥 교육을 바꿔야 된다라는 말보다 훨씬 와닿는 것 같아요. 그리고 관련해서 좀 더 정책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을 최근에 또 제가 우연히 접한 게 있어가지고. What? 그걸 정책적으로 할 수 있다고? 아주 구체적인 건 아니에요. 근데 그 EBS의 위대한 수업이라는 굉장히 좋은 기획이 있지 않습니까? 아, 예. 네, 제가 열심히 보는데 거기 1월쯤에 카스 무대라는 이제 교수가 나왔어요. 네. 근데 그분이 이제 극우 전문 연구하는 학자라 하더라고요. 극우와 포퓰리즘. 그래서 어떻게 이런 걸 좀 방지할 것인가라고 했을 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사람들이 마음의 여유가 없어서 꼭 그게 경제적인 소외와 아주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건 아니지만 뭐 사회적으로 뭔가 내가 지위가 하락됐다라는 감각이 극우가 되는데 많은 영향을 끼친다. 그리고 말씀하신 그런 타인과의 어떤 접촉 이런 게 부족하고 라는 얘기를 똑같이 쭉 하시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 국가가 할 수 있는 거는 좀 더 국민을 연결시키는 데에 기여하는 정책을 하는 거다라고 했었거든요. 근데 그 중에 하나로 대중교통을 국유화하는 걸 들었어요. 거봐 이명박이 하라는 것만 안 하면 사회는 건강하다니까. 네. 공교육, 뭐 주택 이런 SR 거. 없애야 돼. 네. 사람들이 국가에 필수적으로 의존하는 서비스에 대해서 SRT, KTX 네. 통합하자고 노조가 왜 하는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여러분? 그런 거에서 좀 더 사람들이 의견을 반영할 수 있고 내 목소리가 반영된다는 느낌을 주게 하려면 국유화를 해야 된다. 그런 얘기였어요. 감각적인 문제로 좀 마무리하고 싶네요. 저도 강변북로에서 혼자 앉아가지고 계속 라디오나 듣고 앉았다가 계속 생각하거든요. 네. 버스 타고 왔다 갔다 할 때보다 고립된 기분이 든다. 네. 미디어의 말보다 더 살아있는 어떤 건 그렇다고 해서 내가 엄청난 그때 이라고 말하는 거 맞냐? 네, 내가 맞아요. 엄청 예스! 드디어 처음, 내가 엄청나게 외향적인 사람이라 가지고 목포에 간 문학인처럼 가자마자 모든 사람들이 말을 걸어주고 내가 그런 사람인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도 사람들과 교류하고 그들의 입장 그게 뭐 대단한 입장이 아닙니다. 내가 땅을 사야 되는 입장이 아니라 내가 허리가 조금 아파가지고 옆에 한 1cm 정도의 공간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입장 그런 거라도 마주칠 수 있는 경험은 사람을 바꾸죠. 네. 좀 더 건강하게 유지해주죠. 그러니까 정치 체제에서 사실 이 대의민주주의의 약점이 뭐 대의민주주의가 이제 필요한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대의민주주의의 정당성이 있는데 오늘날의 현대 대의민주주의의 약점이 결국은 어떻게 이게 귀결이 되냐면 어떤 후보 어떤 세력에 대해서 내가 어떤 시기에 그냥 한 표 던지는 걸로 내 정치적 책임을 모든 걸 다 했다로 끝나는 거잖아요. 그럼 남은 시간 뭐 하냐면 이제 내가 표를 던지지 않은 세력에 대해 욕하다가 이제 끝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대의민주주의의 주요 활동이 뭐가 되냐면 어떤 세력을 이제
열심히 이제 반대하는 것에 모든 초점이 맞춰지는 활동이 되는 거예요. 보통 그렇게 됩니다. 그렇죠. 우리가 경험을 하고 있잖아요. 그거를. 내가 어떤 세력을 이러저러해서 이런저런 요소가 있기 때문에 지지합니다라고 말하는 것보다 어떤 세력이 너무 이제 나쁜 놈들이기 때문에 그 세력을 막기 위해서 내가 이 세력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렇게 김민아 얘기하는 용어인 저쪽이 싫어서 투표하는 행위입니다. 이게 훨씬 더 말하기가 쉽고 사실은 훨씬 더 우리가 더 이제 쉽게 생각하는 그러한 논리잖아요. 그 오늘날의 대의민주주의 약점이거든요. 근데 이런 것에 몰두하고 아주 강하게 몰두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극우 집회에 가서 그것에 대한 효능감을 지금 느끼는 거거든요. 근데 일상에 이제 민주주의가 작동을 하면 내가 생각하는 바를 내가 주장하는 게 어쨌든지 간에 거기서 관철이 뭔가가 될 가능성이 있는 단위에 가서 주장을 하게 되면 내가 말하는 게 말도 안 되면은 거기서 어쨌든 뭐 요즘에 아주 그 좋아하시는 각하가 될 거 아닙니까? 네. 각하. 네? 근데 어쨌든 그건 내가 주장한 바가 각하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쨌든 토론의 대상이 된 겁니다. 토론의 대상이 되고 다뤄진 거예요. 내가 얘기한 게. 그러고 나서 각하된 것이기 때문에 그거는 대의민주주의에서 내가 막아야 되는 세력에 표를 던진 거랑 완전히 다른 정치를 한 거란 말이죠. 그게 제가 볼 때는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어떤 공론장에서의 공론장에서의 사람들이 접촉하고 그다음에 만나고 그다음에 거기서 논의하는 이러한 경험에 중요한 어떤 모티브를 제공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민주주의에 도달을 하는 과정으로 가는 게 그런 과정으로 계속 가는 게 그런 게 목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그렇다면 희망이 대박 없는 건 아닌 게 우리가 생각보다 경험이 있거든요. 그건 노조에 참여하든지 아니면 주주 참여 민주주의를 경험해 볼 수 있고 지금도 원하면 할 수 있습니다. 집회에서 발언을 듣는 것도 좋은 활동인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에 대해서 되게 길게 설명해 드린 적이 있는데 내가 들고 있는 주식의 목소리만큼 적극적으로 사회를 움직일 수 있는 방식으로 기업을 움직이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한 적이 있었잖아요. 지난번 대선 때부터 그 얘기를 했었는데 국민 개개인이 할 수 있는 일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걸 집회에서 경험하신 분들이 계시고 아까 노조로 처음에 오늘 떼주셨는데 아주 좋은 사례를 내일과 내일 모레 이상평론 시간에 손희상 선생의 현장 취재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구미에 있는 한 곳의 그 노동자들의 농성 수준이 아니라 이분들의 투쟁이 성공하면 되게 많은 대기업과 거래하는 업체의 직원 여러분들이 이득을 실질적으로 얻게 됩니다. 네. 이건 상스러운 게 아니에요. 돈으로도 그렇고 생활의 안정성으로도 그렇고 이분들을 도와주는 것만으로도 사회를 바꾸실 수도 있습니다. 공적 행위죠. 네. 따라서 이분들이 투쟁하는 것만으로도 사회를 바꿔가고 있는 것이기도 하죠. 실패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만 결과는 아직 모르니까. 그 얘기를 내일 이 시간에 할 겁니다. 오늘은 시사 아저씨 프리스타일이었습니다. 아니 항상 뭐 프리스타일이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래도 뭐 주제라도 정해놓고 하니까 오늘은 주제 가르쳐준 적도 별로 없는데. 제가 안 정해요. 뭐 듣지도 않잖아. 에? 이게 니 탓 내 탓 해볼까? 언프리티. 얘기해줘봐야 뭐였냐고 되묻고 막. 예. 코너 이름을 바꿔야 준비도 안 해오면서. 언프리티 시사 뭐 이런. 예. 요즘은 진짜 손가락만 들고 와요. 네. 시사 프리스타일 시간이었습니다. 다음 주에는 주제를 정해놓고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발요. 다음 주에 우리 할 거 있구나. 다 다음 주요. 다음 주 선거 방송 여러분 선거하셔야 돼요. 부산 시민 여러분. 네, 그건 다음 주고 내일 시간에 이상평론을 다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사 아저씨와 함께 물러갑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XSFM입니다. I, D, W, K